자, 보도록 할게요. 오늘 교과서 91쪽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 개혁.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종교 개혁 얘기를 했었죠.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위기를 느낀, 그걸로 인해서 위기를 느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개혁을 들어갑니다. 일단 트리엔트 공의회라는 공의회를 또 열었어요. 공의회가 참 많이 나오죠. 자,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으로서 교황의 권위를 재확인하고, 그리고 성직 매매 이런 걸 금지하는 등 돈 받고 성직을 팔고 이런 건 잘못됐다. 좀 개혁을 하려는 그런 걸 보였습니다. 움직임을. 자, 그리고 그 움직임으로써 또 하나의 일환으로서 예수회라는 거를 만들어요. 대표 인물, 이걸 창설했던 인물은 로욜라라는 사람인데, 로욜라는 예수회를 만듭니다. 이걸 통해서 청빈, 순결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세력 유지를 유지에 기여했어요. 특히 이 예수회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으로 진출을 해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구교가 퍼지는데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종교 전쟁. 이제 유럽 사람들에게는 선택지가 생긴 거잖아. 그전에는 그냥 가톨릭만이 무조건 믿어야 되는 유일한 종교였다면 이제는 신교가 있다는 거죠. 자, 신교.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신교, 프로테스탄트와 구교, 로마 가톨릭. 둘이 대립이 점점 격화되면서 종교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서로 자기가 맞다는 거지. 그러면서 종교 전쟁. 에스파냐 지역, 에스파냐는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인데, 이 에스파냐에서 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네덜란드 지역, 지금의 네덜란드 지역의 독립, 완전히 그때 인정은 못 받아요. 일단 군사적으로 부딪혀서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 정식 국가로. 자, 다음 프랑스 위그노 전쟁. 프랑스 내 구교와 신교의 싸움입니다. 엄청 오래 지속됐는데 낭트 칙령이라는 칙령을 반포해서 그 신교도들을 인정을 해줘요. 프랑스는 원래 구교 국가였는데 신교도들을 낭트 칙령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누가?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으로 그 프랑스 내 신교도들이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독일은 제일 문제였어요. 이 종교 전쟁의 하이라이트가 독일의 30년 전쟁입니다. 독일 지역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이때는 독일이 신성 로마 제국이었거든. 전쟁을 벌였고, 이 전쟁은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네덜란드의 독립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칼뱅파, 신성 로마 제국에서 칼뱅파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제정 군사 국가의 성립. 제정 군사 국가는 예전에는 절대 왕정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왕권이 엄청나게 강해진 겁니다. 14세기 무렵에 했던 우리 앞에 했던 흑사병, 백년전쟁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영주들의 힘이 약화됐다 했죠. 14세기 흑사병 그리고 백년전쟁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영주들이 많이 죽었어요. 영주들은 약화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유럽 사회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 과정에서 점점 국왕권이 강화되면서 재정 군사국가 출현. 이때 전쟁의 양상이 이제는 또 그 소총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 전엔 기사들이 싸움이었다면 소총으로 무장한 보병들이 군대의 핵심이 되고 뭐 성체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전쟁의 양상도 바뀌고 군사력도 확대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국왕들은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왕은 관료제와 상비군 체제를 중시해요. 상비군은 전쟁 나면은 군대가 모이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상설된 군대를 만드는 거고, 관료제라는 거는 시스템화해서 자신에게 충성을 하는 그런 관료들, 공무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옛날에는 지방 봉건 영주들이 왕에게 봉신서약을 하고서 뭐 자기 지역에서는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주였다면은 이제는 중앙 귀족으로서 관료가 된 겁니다. 관료제에서. 근데 이 관료제나 상비군, 뭐 공무원하고 이 군인들 유지하려면 결국엔 돈이 필요해. 이 돈은 시민 계급이 보좌를 해줬습니다. 시민 계급은 상공업에 종사했거든. 상공업에 종사하는 시민 계급들이 자신들이 상공업에 종사하는 그 안전 보장, 그리고 국왕의 힘이 강하면은 해외로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국왕의 힘이 강해야지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해외 시장 개척을 할 것이다. 뭐 그런 생각들. 그래서 대외 무역 확대 뭐 이런 걸 노리고서는 강력한 왕권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국왕은 관료제와 상비군 그리고 시민들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힘을 키워나갑니다. 그러면서 중상주의 정책. 중상주의라는 거는 국내 산업 보호 그리고 해외 시장 확대, 이거를 위해서 국가가 상공업 활동에 개입하는 거, 국가가 나서서 상공업을 통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자본주의의 이제 시작이 이뤄진 거죠.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랑은 다르지만, 자, 이렇게 강력한 그 관료자 상비군 체제를 갖춰서 재정 군사 국가의 성립을 했던 거는 에스파냐가 시작입니다. 에스파냐에 특히 이 펠리페 2세, 요 사람이 중앙 집권화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펠리페 2세 때는 레판토 해전에서 에스파냐 그 바다 동쪽에 있던 오스만 제국을 격파합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승리라고 씁시다. 원래 오스만 제국이 되게 강국이었는데 그거를 격파를 했고, 그리고 포르투갈을 병합했어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식민지를 확대, 그리고 그 막대한 부를 가지고 와서 잘 나갔죠, 에스파냐가. 그런데 이 아메리카에서 들어온 부를 갖다가 뭐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관료제 유지라던가 좀 사치 이런 쪽으로 많이 썼어요. 거기다가 이 펠리페 2세 같은 경우에는 그 가톨릭 국가거든, 에스파냐가. 그래서 이때 가톨릭을 되게
로마 가톨릭을 강요하죠. 에스파냐는 좀 구교를 되게 중시하는 나라거든. 결국 이 가톨릭 강요는 네덜란드의 독립으로 이어집니다. 이 네덜란드가 네덜란드는 가톨릭을 믿지 않는 요 시민들이었거든. 시민계층들. 자, 이들이 독립했어.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계급은 새로운 신교를 믿으면서 저 상공업을 되게 중요시했단 말이야. 상공업에 종사를 하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이들이 독립해 나갔다는 거는 에스파냐에 돈이 없다는 거죠. 자, 시민들이 내는 돈이 없다는 거는 관료제와 상비군이 마비가 된다는 걸 겁니다. 결국에는 에스파냐는 영국에게 무적 함대가 패배합니다. 무적 함대는 지금 설명을 안 했네. 무적 함대라는 거는 그 레판토 해전에서 그 강력했던 오스만 제국을 꺾으면서 에스파냐의 함대에게 붙었던 별명입니다. 자, 그리고 네덜란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펠리페 2세가 내세웠던 그 강력한 종교 억압 그리고 세금 부과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에스파냐와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네덜란드의 독립은 베스트팔렌조약. 앞서 봤죠? 독립이 승인됐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네덜란드의 독립이 승인됐다. 자, 그러고 나서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을 꾀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진출을 하면서 당시 포르투갈이 에스파냐한테 이렇게 병합된 상태였잖아. 여기 위에 있듯이. 그래서 이 향신료 무역을 주도했어요. 한동안은 세계 바다의 패권을 네덜란드가 장악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17세기 영국의 패배, 영국과 싸움에서 바다에서 결국 패배하고 점점 유럽 경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 한동안 잘 나갔으나 결국에는 점점 무너져 내려버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쭉쭉 이어서 나갈 건데 여러분 공부할 때 그건 꼭 알고 있어야 돼. 그 봉건 영주들은 농업에 종사했고 물론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근데 좀 공부를 할 때 관념적으로 좀 이렇게 딱 분류를 한다면은 봉건 영주들은 농업 그리고 좀 구교적인 성향을 보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톨릭 쪽으로. 반면에 새로 떠오르는 이 상공업자들, 그들 시민이라고 불렀고 이들은 프로테스탄트 신교를 믿으며 특히 칼뱅파, 앞서 종교계에 등장했던 칼뱅파를 믿으며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뒤에 이제 봉건 그 영주들이 귀족화됐잖아, 관료제로. 그 귀족들과 시민들의 싸움이 본격화되면서 시민들이 귀족들을 쳐냅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그 뒤에 뭐 프랑스 혁명 이런 것까지 계속 이어질 거야. 그러니까 미리 좀 이거를 정립을 하고 갑시다, 우리는.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